안녕하세요. 한국인구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은기수입니다. 2020년 한국인구학회 후기 학술대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후기 한국인구학회 학술대회는 12월 4일 금요일에는 인구학회만의 특별 세션이 운영되고요. 12월 5일 토요일에는 한국가족학회랑 공동학술대회로 진행되겠습니다. 12월 4일 금요일 한국인구학회 특별 세션은 21세기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인구학적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여러 선생님들의 주옥과 같은 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12월 5일 토요일 한국가족학회와 공동으로 진행되는 학술대회는 결혼의 소멸 혹은 새로운 결혼, 한국 결혼제도 지각변동이라는 주제로 두 분의 기조 강연이 마련되어 있고 오후에는 여러 세션으로 또 공동학술대회가 진행됩니다. 이틀간 진행되는 한국인구학회 후기 학술대회에 참여하셔서 그동안에 여러 선생님들이 연구한 중요한 연구 결과를 또 배우고 또 함께 토론하는 그런 순간이 되고 또 가족학회와 함께 진행되는 공동학술대회는 오늘 우리가 마주치고 있는 이 결혼 제도에 관해서 또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을 텐데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이 되길 빌겠습니다. 다시 한번 2020년 후기 한국인구학회 후기 학술대회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한국인구학회 첫 번째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의 주제는 지속 가능한 사회, 다양한 쟁점들이라는 주제로 두 분 선생님께서 발표하시고 또 두 분 선생님께서 토론하는 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서울대 경제학과에 계시는 이철희 교수님께서 인구 변화와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고 뒤를 이어서 이화여대 계시는 최용상 교수님께서 빈곤과 재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겠습니다. 이 두 분의 발표에 이어서 서울대 사회학과에 계시는 박경수 교수님 그리고 이민정책연구원의 최설희 박사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서울대 경제학과 이철희 교수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 경제학부 이철입니다. 이런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기조 발표를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제가 제안을 받았을 때는 주제를 알지 못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연구하는 내용을 발표하면 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이 학술대의 주제가 굉장히 매우 큰 주제이고 사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어떤 답을 내리기는 매우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제목 자체는 학술대의 그 내용과 맞게 한국사회 지속성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결국은 제가 연구하고 알고 있는 내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 내용과 관련된 그 좀 부차적으로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인구 변화와 관련해서 가장 주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출생아 수 감소의 원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 인구 변화가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하는 그것을 전체를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주로 연구를 하고 있는 노동인력 규모의 변화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정책적인 대응 노력을 통해서 어느 만큼 이러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아주 간략하게 이러한 인구 변화가 한국 사회 지속성에 대해서 어떤 함의를 갖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왜 출생아가 감소하느냐의 문제이고요. 이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내용이고요. 출생아 수가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어서 아마도 올해는 30만 대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펴보게 되면은 출생아 수가 적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굉장히 빠르게 줄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다른 어떤 나라하고 비교해서도 빠른 속도로 출생아 수가 줄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90년 출생아 수 대비 최근 출생아 수 비율을 보더라도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이 비율이 낮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BOCD 국가 중에서 출생아 수가 빠르게 줄고 있는 나라하고 비교해서도 이 비율이 훨씬 더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출산 자체도 문제이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세대가 줄고 있다라는 점이 우리나라의 특징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것이 왜 줄고 있는지를 좀 들여다본 적이 있고요. 그래서 지난 한 20년 또는 30년 전체를 보게 되면은 이 분해식은
결국은 우리나라 같이 결혼을 해야만 아이를 낳는, 주로 낳는 그런 국가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감소하고 그다음에 결혼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녀를 많이 낳는가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주로 이제 결정이 될 텐데 20년, 30년 정도를 보게 되면은 주로 결혼이 감소해서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분해식을 보게 되면은 유배우 비율, 그러니까 결혼한 여성들이 감소하는 것이 출생아 수 감소하는 것의 거의 대부분을 설명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최근에는 좀 추세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뭐 새로운 분해를 시도를 했고요. 여기서는 그 유배우 출산율을 더 나누어서 출산 순위별로 나눠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성 유배우 출산율은 자녀를 하나도 가지지 않은 그 유배우 여성들이 출산을 할 확률, 그다음에 한 명인 여성들이 두 번째 아이를 낳을 확률, 둘 이상의 자녀를 가진 여성들이 그 이상의 자녀를 낳을 확률, 뭐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각각의 그룹의 그 가중치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걸로 이렇게 분해식이 되어 있고요. 이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출생아 수에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 여성 인구는 뭐 주지하다시피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러니까 출산율이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출생아 수는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유배우 기간 비율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유배우 여성이 줄고 있는 비율이 줄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뭐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가중치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무자녀 유배우 여성, 첫 자녀 유배우 여성, 그다음에 둘 이상을 가지고 있는 유배우 여성의 그 비율이 많이 변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과거에는 둘 이상의 자녀를 가지고 있는 유배우 여성들이 대다수였지만 그게 굉장히 빠르게 줄고 있고요. 지금에 있어서는 거의 그 숫자가 비슷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 자녀를 하나도 가지지 않은 그러한 결혼해 있는 여성들은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 빠르게 늘고 있는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유배 출산율이고요. 유배 출산율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오히려 늘어나는 그런 추세를 보였지만 이 연령별로 다르지만 대개 한 2012년 내지 2015년부터는 유배 출산율이 또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이를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 변화는 이것은 가임기 그 유배우 여성의 자녀 수별 유배우 출산율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그려져 있는 그 파란색의 라인이 자녀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유배우 여성들이 첫 번째 자녀를 낳을 확률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은 지난 한 20년 동안의 출산율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다른 어떤 요인보다도 자녀를 하나도 갖지 않는 여성들이 첫째 자녀를 낳느냐 그 여부에 의해서 바뀌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2000년대 초부터 시작해서 한 2011년, 12년까지는 이것이 빠르게 올라갔고요. 이것이 2011년, 12년 이후부터는 또 빠르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제 분해를 본 결과가 이 표에 나타나 있고요. 결국 2012년에서 2018년 사이에 출생아 수가 약 한 15만 7천 명 정도 줄었는데, 그것에 거의 100% 가까운 95%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자녀 유배우 여성의 출산율이 감소한 것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지금 제가 설명드릴 여유는 없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과거에 했던 것처럼 뭐 다자녀를 말하자면 지원을 한다고 한 것만 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운 때가 되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러한 여성들은 많지 않고 자녀를 하나도 가지지 않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고, 주로 이 사람들이 첫 자녀를 낳느냐지 여부가 우리나라 출생아 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라는 뭐 그런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이 이제 결혼과 출산을 방지한 것은 너무 큰 질문이고요. 그리고 뭐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널리 알려진 것이면 몇 가지 요인만 지적을 한다면은 우선은 뭐 고용과 일자리의 질이 나빠졌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혼과 자녀 양육 비용을 마련하기가 더욱 어렵게 되었고요.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커지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가 있겠고, 그 관련된 연구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주거 비용을 포함한 결혼 비용의 문제가 되겠고요. 주거 비용이 높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되고, 그다음에 젊이들 같은 경우에는 도시 중심부, 그러니까 일자리나 아니면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가능한 곳에서 밖으로 밀려나는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겠죠. 이것이 뭐 젊이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문제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성평등 문제. 이것이 과거에 비해서 그 정도가 나빠졌다는 것은 아니고요. 뭐 사회경제적인, 그다음에 여성들의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여성들이 오늘날의 여성들은 반드시 이제 커리어를 유지를 하고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강해지고 있고, 근데 과거와는 달리 꼭 결혼을 해야만 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게 되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의 그런 결혼의 질이 높아지지 않으면은, 그리고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면은 굳이 결혼할 이유가 없는 그런 때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건이 느리게 개선은 되었지만 이 여성과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비해서 너무 느리기 때문에 여성이 느끼는 결혼과 출산의 그 페널티는 굉장히 높아진 것 같다라는 그런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뭐 데이터를 가지고 살펴봤더니 각 산업별로 30대 남성 대비 여성 퇴직률, 이것이 이제 여성인 직면하는 노동시장의 여건의 어떤 지표인데요. 이것이 결혼과 출산, 그 업종에 고용되어 있는 여성들의 결혼과 출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다라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러한 단계적인 요인뿐만이 아니라 생애 전체에 대한 기대, 그다음에 특히 자기의 다음 세대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에 대한 그런 기대 자체가 상당히 많이 좀 나빠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뭐 경제적인 불평등 문제, 사회적 이동성의 약화, 뭐 교육 경쟁의 격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은 높아지고 있는데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런 사회 안전망이나 복지제도가 확충이 안 된 현실, 뭐 이런 것들이 이 결혼과 출산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인데요. 뭐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흔히들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 앞으로 노동 인력이 부족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전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나름대로 전망을 좀 해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신생아수 전망은 뭐 대개는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를 이용을 했고, 여기에 조금 더 비관적인 가정을 하나를 더 도입을 해서 이용을 했습니다. 즉 지난 한 4년 동안의 출산율의 그런 저하 추이가 앞으로도 몇 년 계속되고 반등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가정을 하나 더 도입을 했고요. 뭐 그렇게 해서 본 것이 여기 나타난 이런 출생아 수의 변화 추이입니다. 위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다시 떨어지는 세 개의 라인이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가 보여주는 출생아 수 추계가 되겠고요. 중간에 있는 선은 2019년에 출산율이 유지될 경우, 맨 아래에 있는 선은 지난 4년 동안의 출산율 변화의 추이대로 더 떨어지고 반등이 없다라는 그러한 가정에 기초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되면은 각 시나리오에 따라서 총 인구의 변화가 많이 달라지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특히 이제 경제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여다보고 있는 통계는 생산 연령 인구입니다. 이것이 이제 노동 인구의 어떤 대체 변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근데 보시게 되면은 통계청의 중위 추계가 맞는다고 한다면은 우리나라의 생산 연령 인구는 앞으로 2065년이 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수준의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것이 이제 여러 뭐 정책 당국자들로 하여금 앞으로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뭐 정년도 연장을 해야 되고 노동 인구를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 의식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보려고 한 것은 이 생산 연령 인구만을 가지고 노동 인력의 변화를 보기는 좀 어렵다. 실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수를 봐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산성도 같이 고려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러한 점을 고려를 해서 이제 새로운 추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연령 전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력별 인구를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의 학력별 인구를 추계를 하려고 했고요. 자세한 방법을 제가 설명드릴 여유는 없겠고, 대개 지금 현재 30이 넘은 그런 출생 코호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의 각 코호트의 학력별 분포가 유지가 된다고 가정을 했고요.
지금 현재 대학을 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 입학율을 가지고 앞으로 30세 때의 이 대학 졸업자의 비율을 추정을 하고 뭐 그런 방식으로 장래의 학력별 인구를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넘어가겠고요. 그렇게 보게 되면은 앞으로 그 대졸 인구는 상당 기간 동안 늘어나다가 2056년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반면에 고졸 인구 같은 경우에는 정체하다가 앞으로 계속해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고졸 미만 인구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학력별 인구를 보게 되면은 뭐 전반적으로 대졸 인구의 비율이 지금은 한 3분의 1 정도인데 2065년이 되게 되면은 절반 이상으로 그러니까 고학력화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하고 2019년에 그 성별, 연령별, 학력별 경제활동 참가율 자료를 결합을 해서 앞으로의 그 경활 인구를 추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제 경활률이 바뀌지 않을 거라는 그런 좀 강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가정이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경활 인구를 추정을 하게 되면은 대졸 경활 인구는 앞으로 상당 기간 35년까지는 오히려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빠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고졸 경활 인구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부터 계속 감소를 해서 2065년이 되게 되면은 지금의 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고졸 미만의 경제활동 인구는 뭐 더 가파르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보면은 두 가지 다른 종류의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하나는 경활 인구가 줄면서 고령화되는 그런 변화가 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55세 이상의 그런 경활 인구가 지금은 3분의 1에 불과하지만 2065년이 되게 되면은 전체 경활 인구의 한 절반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나이 든 사람이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변화는 전반적인 노동 인구의 생산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겠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경활 인구의 고학력화가 진행이 됩니다. 지금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들이 경활 인구에서 차지한 비중은 한 절반 정도인데 앞으로는 뭐 3분의 2 이상이 다 이 대졸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뭐 다른 조건이 같다면은 경활 인구의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요. 그럼 어떤 요인이 더 강하게 작용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답을 얻기 위해서 생산성을 고려한 경활 인구를 추정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뭐 생산성을 물론 잘 알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그것에 부족합니다만 하나의 그 대리 변수로서 시간당 임금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성별, 연령별, 학력별 평균 시간당 임금을 이용으로 해서 이것을 뭐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변할지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생산성을 고려한 경활 인구 변화를 추정을 했고요. 그 결과를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뭐 여러 시나리오별 시간당 임금 총액이 지금 100이라고 한다면은 당분간 높아졌다가 쭉 떨어져서 2065년이 되면은 대개 한 60%, 지금 60%를 좀 상회하는 그런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생산 연령 인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서 65년까지 절반 이하로 줄지만 이 경활 인구는 그것보다는 더 천천히 줄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나이 든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거기다가 이것을 시간당 임금 총액, 즉 생산성을 고려한 그러한 그 노동 인구 규모로 본다고 한다면은 그것보다는 더 천천히 줄어서 2065년이 되면은 한 60% 수준 이상으로 유지가 될 거라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이거는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고요. 그 다음은 과연 그 뭐 정책적인 노력이나 그 외에 우리 사회 노력에 의해서 이러한 그 전망을 바꿀 수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봤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책이 성공을 했을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시나리오는 여성의 경력 단절이 제거가 되어서 지금 30대의 이 경활률이 20대 후반의 경활률과 같아진다라는 그런 시나리오고요. 두 번째는 장년 고용 증가, 즉 각 학력별 55세에서 64세 경활률이 50대 초반 경활률과 같아지는 그러한 경우이고요. 세 번째는 여성 생산성의 개선입니다. 지금은 각 학력별로 따졌을 때도 여성의 임금이 남성보다 훨씬 낮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개선이 돼서
뭐 동일한 학력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 남성과 동일한 임금을 받게 됐을 경우에 어떤 일이 날 것인가 하는 것이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작년의 생산성 개선입니다. 즉 나이가 들면서 임금이 떨어지는데 이제 그렇게 떨어지는 정도가 절반으로 주는 경우에 어떤 일이 나타날까 하는 그런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네 가지 변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그런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면은 이런 것이고요. 우선은 경력 단절이 제거되는 경우에는 2042년까지는 생산성 고려한 그런 경활 인구가 지금의 한 93%까지 유지가 되고 2065년까지도 대개는 지금의 거의 3분의 2 가까이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장년 인력 고용이 증가하는 그런 경우에는 한 96%까지 2042년 96%까지 유지가 되고 여성의 생산성이 아까 그 스타일대로 증가를 한다면은 2042년까지는 이 생산성 고려한 인력 규모가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100을 넘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2065년까지도 거의 70%까지 유지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장년 인력의 생산성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2042년까지 거의 100% 가까이 유지가 되고 2065년에도 68% 이상까지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러한 네 가지 변화가 다 나타난다고 한다면은 2042년이 되게 되면은 오히려 생산성을 고려한 인력 규모가 지금의 뭐 118% 훨씬 더 높아지는 그런 변화가 나타나고 그리고 2065년까지도 81% 이상으로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이러한 거에 기초해서 인구 변화가 한국 사회 지속성 가능성에 어떤 함의를 갖느냐 하는 것인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한편에서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그런 요인들,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득과 일자리가 불평등해지고 주거비가 오르고 성평등 개선이 매우 더디고 사회적 이동성도 약화되고 이런 것들이 출생아 수를 감소시키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출생아 수가 감소를 해서 다시 이것이 그 인구 구조 불균형을 만들어내고 한국 사회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이렇게 악순환되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가까운 장래에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극적으로 반등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일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뭐 단계적인 요인뿐만이 아니라 자기 생애 전체에 대한 기대하고 다음 세대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기대에 의존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들이 그렇다고 무용하냐?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런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는 없겠지만 이 아이를 가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그런 경계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상당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이제 알 수가 있겠고요.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이제 몇 가지 증거를 얻을 수 있었는데 뭐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이 한국 사회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함의를 갖는가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인구가 서서히 줄어들어서 지금 인구에 비해서 낮은 수준으로 줄어드는 그런 변화 자체가 과연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일지에 대해서는 뭐 사실 의문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그 뒤에 최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만, 뭐 기후 위기라든가 그 외 안보 위기 같은 그러한 생존의 위기하고는 좀 다른 것이 아닌가. 이것이 뭐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그러한 위기는 아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그러한 인구 변화의 특성,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출생아 수가 줄어들어서 출생 코호트 간의 불균형이 매우 빠르게 일어나는 그러한 이 변화는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 다양한 불균형을 일으킬 것이고요. 뭐 의료 수급에 있어서도 그렇고 뭐 학교에 있어서도 그렇고 노동시장에 있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수급 불균형을 야기를 하고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경쟁의 어려움이 높아지고 결국은 우리들의 삶이 더 팍팍해지는 그런 변화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그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러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한 인구 변화의 충격을 상당 정도 완화한 것은 가능할 것이다. 그렇지만 여태까지의 그러한 사례를 본다고 한다면은 그러한 정책을 성공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다른 어떤 때보다도 훨씬 더 지혜를 짜내서 이 일을 해야 되고 다른 것보다도 인구 정책의 거버넌스를 지금보다는 훨씬 효율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좀 더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해서 보다 그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정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레인버드 지오 주 대표이사를 겸하고 계시는 이화여대 최용상 교수님께서 빈곤과 재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화여대 최용상 교수입니다. 저는 사실 지금 공대에 있고요. 그리고 소개받은 그 레인보드 지오라는 회사는 2017년에 그 동남아 개발도상국의 재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립한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저는 그 백그라운드가 기상학입니다. 대기과학입니다. 그리고 이 대기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그 재난을 예측을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사실상 그 재난 공부를 하면서 사회과학과 매우 밀접한 또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공부한 그런 그 문제를 여기 인구학회 그 사회과학자 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이것은 이제 아시아경제 신문 11월 올 11월 7일자에 나온 그 기사입니다. 지구 온난화가 사실은 뭐 사실상의 뭐 재난으로 생각될 정도로 계속 이제 사람들이 이것을 포텐셜한 리스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인구는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더욱더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폭염이 증가하고 있는 것 곱하기 그 다음에 고령화가 진행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 우리나라 폭염에 노출되는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이제 사회적 취약성이 더 커질 것이다. 네. 이런 이제 방정식이 복잡한 방정식이 이제 등장할 거다라고 하는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21세기 후반에 약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억 명에 다다를 거라고 해서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것은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 지구 온난화 자체는 뭐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제 온도, 그 다음에 그것으로부터 여름철에 이제 극한 온도를 이제 폭염, 이제 그뿐만 아니라 이제 기후가 바뀌면은 수해가 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가물 계속 이제 가뭄으로 시달리는 이제 지역이 더 가물 수도 있는 그런 문제라 사실 이런 모든 것이 이제 재난인데요. 옥스퍼드 사전상 의미는 사고 또는 자연재해와 같이 갑작스럽게 발생해서 대규모 손실과 인명피해를 유발한 사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는 뭐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는 사건 또는 사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재난의 그 뭐 경보를 사망자 뭐 몇 명 이상 또는 재산 피해 몇 명 이상 이렇게 특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상 뭐 사업의 망해도 사실은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재난이 될 수 있고요. 또 여성분들이 뭐 이 미용실 가서 머리가 잘못돼도 그걸 재난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미국 총기 사고 몇 건 일어나면 그것은 재난이고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굉장히 많은 3, 4중 충돌 사고가 났는데 그건 또 재난이라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건 사고라고 하죠. 그래서 이 재난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정의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재난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그 매년 인플루엔자로 수만 명이 죽었는데 그 에볼라 바이러스 이 코로나 전에 사실은 굉장히 이슈였는데 그것은 미국에서 2명이 감염이 됐어도 재난이라고 했고요. 요 코로나는 또 굉장히 또 어느 정도 이상이 됐을 때 뭐 재난이라고 하는 이제 각 나라마다 이제 정의가 또 달라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요. 제가 오늘 이런 복잡한 그 재난을 조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일단 우리가 자연재해라고 이제 떠올리면요. 이제 재난은 자연적으로 자연이 원인일 수도 있고요. 또 그것을 대비 못한 또 인간이 그 사회가 원인일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연재해라고 하면은 기억나는 게 올해 재난이 몇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미국 산불입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산불 화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산불의 최초 발화점은 그렇게 증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 서부의 가뭄이 올해 심각하다 보니까
저기 산불이 퍼지는 영역이 굉장히 확산됐고, 뭐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한 19% 정도의 면적이 지금 다 탔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사실 중요한 그 선진국에도 일어나는 이런 재난이고요. 그 다음에 아마 중국 남부에 올해 아주 기록적인 이제 폭우로 홍수가 났다는 그런 보고가 들으셨을 텐데, 100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정도의 폭우였고요. 여기 이게 74만 명 정도가 이제 집을 잃고 이주를 했고, 그리고 경제적인 피해도 엄청났습니다. 이 중국뿐만 아니라 사실 중국 남부의 그 더 남부인 메콩강 주변의 나라들도 이 홍수로 매우 큰 교통을 겪었습니다. 메콩강 주변에 강은 사실은 매년 범람합니다. 그렇지만 올해 특히 많이 범람을 했는데, 베트남, 캄보디아, 그리고 태국의 이제 북동부 지역이 그 수해로 이렇게 지금 사진에 보시다시피 많은 이재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고 계신 그림은 이 전 세계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홍수가 이제 자주 출궐하는 그런 이제 지역들인데요. 놀랍게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전 세계 15개 국가 중 10개, 그러니까 강 범람으로 경제적 취약성이 심각한 그런 15개 그 국가 중에 10개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또 올려 있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여기 지금 우리가 이제 인도의 이제 겐지스강 근처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그런 이제 사람들의 40%가 여기에 이제 몰려 있습니다. 여기는 상습적으로 계속 이제 홍수가 나는 지역입니다. 아마 이걸 기억하실 텐데요. 캄보디아 의 홍수가 라오스의 댐의 붕괴로 이게 지금 캄보디아 쪽으로 물이 들어와서 이렇게 지금 모든 그 마을이 물에 다 잠긴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제 대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강을 공유하고 있는 여러 나라의 문제이고요. 뭐 최근 들어서 중국에서의 이제 댐에서 이제 물이 불어나면 방류를 하는데, 이런 정보들을 이제 잘 주지 않아 가지고 메콩강 유역 이 국가들이 아주 이제 힘든 그런 이제 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재난 문제는 국경을 초월한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통계를 살펴보면요, 최근 20년 동안에 이런 아주 유명한 기록적인 재난들은 7,348개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 아주 작은 규모의 이런 사건, 사고까지 합하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2000년 이전에 20년 전, 그러니까 최근 20년을 비교해 보면 이 재난은 약 1.7배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재난은 사실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사이즈믹 재난이라고 지진이고요. 나머지는 기후와 관련된 재난인데, 전체 재난의 90%가 기후에 관련된 사실은 재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UN의 Disaster Risk Reduction 리포트에서 이제 찾은 통계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연대별로 보면 파란색 그래프는 그 기후와 관련된 재난이고요. 홍수, 가뭄, 이제 폭염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빨간색은 이제 지진 관련된 이제 재난인데, 역시 보시다시피 지진 관련된 재난도 조금 증가하는 듯하지만 사실은 기후 관련된 재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그 이런 재난을 막고, 그리고 이제 그 재난에 사실은 가장 취약한 것은 노약자, 여성, 교육을 덜 받아서 재난 정보가 부족한 사람, 이런 이제 장애인, 이런 취약계층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재난으로 인해서 빈곤이 계속 이제 악순환이 되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이게 지속 가능한 사회로 가는 그런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그 존 머터 콜롬비아 대학 교수의 재난 불평등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봤습니다. 왜 재난은 가난한 이들에만 가혹할까라는 이제 부제를 달았고요. 신기하게도 이제 이 교수님은 전공이 지진학입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지구과학을 하면서 재난 문제로 가보니까 사실은 재난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경계점에 있는 문제다. 그래서 사회과학적인 이제 공부를 더 하시면서 이 재난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설명은 이 빈곤이 계속 지속되는 그것, 그리고 재난 문제를 재난이 발생하고 했을 때 그 언론에서 주목하는 그 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예상할 수 있는 국면 1과 그 재난 발생, 우리가 그냥 재난하면은 딱 그냥 생각하는 그런 국면 2와 국면 3 전체를 고려해야 이 재난 문제를 제대로 접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면 국면 1은 재난 발생 전 상황입니다. 이것은 확실히 예상되는 재난에도 대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지진이 났을 때 사람을 죽이는 것은 지진 자체가 아니라 건물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IT 대지진으로 약 추산해서 20만에서 30만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IT 대지진 이전에 이렇게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는 사실은 지역인데 이게 가보면 거의 뭐 벽돌 이렇게 쌓아놓고 그냥 임시로 지은 집들이 옹기종기 이 산의 언덕에 모여 있어서 여기에 무슨 뭐 소방시설이나 이런 것도 없고 상당히 이제 부실한 건물들 그리고 그런 빈곤한 사람들이 몰려 사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을 딱 보고 재난이 언제라도 그 지진이 나면 이거 다 무너져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건물 때문에 깔려 죽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국면 1에 먼저 재난 발생 전에 확실히 예상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빈곤층들이 재난에 쉽게 노출돼서 취약한 상태라 재난 공부를 이제 시작하면 재난의 취약성이라든가 회복성을 국면 1 상황에서 사실 연구들을 많이 하십니다. 재난이 발생을 하면 이것은 이제 방금 아까 보신 그 IT 그 빈곤 지역의 지진 발생 후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건물들이 이제 다 무너져가지고 특히 이제 밤에 일어난 지진이었기 때문에 자다가 이제 다 이 건물에 깔려 죽는 그런 이제 구조도 사실은 되게 굉장히 힘든 그런 이제 지대가 됩니다. 이때 언론의 주목을 상당히 받아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많은 후원이 들어왔는데 일단 그 당시의 상황을 증언한 그 재난 이재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당시에 성범죄, 약탈, 폭력 등 강력범죄가 있어서 더 고통스럽다고 하고요. 그리고 특히 가장이 생산을 할 수 있는 그 집에 그 가장이 이제 다치거나 장애가 있거나 죽으면 결국은 생계 문제로 이제 다시 걱정을 해야 되고요. 애들은 이제 학교를 못 가고 다시 이제 돈을 벌러 공장을 가거나 해야 되는 그래서 대를 이어서 또 빈곤이 악순환되는 것을 이제 사실은 입증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칠레에서 이제 칠레 지진을 아마 기억하실 텐데 거기도 지진이 많이 나온 지진대입니다. 칠레 지진이 500배가 IT 지진보다는 500배가 더 셌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사망자는 몇백 명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20만 명, 30만 명이 되고요. 그래서 국면 1서부터 준비를 한 나라와 국면 2 준비를 안 한 1에서 준비 안 한 나라가 국면 2에서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국면 3을 사람들이 이제 잘 생각을 안 합니다. 국면 3은 언론이 주목하지 않는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국면 3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재난 발생 이후에 사람들의 관심이 가장 떨어지는 시기라 사실은 후원을 해놓고도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여러 후원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사실은 재건을 한다고 해도 지진 날 때 다시 건물을 임시로 또 짓기 때문에 모래성에다가 이제 모래성을 쌓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쉽게 또 무너지죠. 그렇기 때문에 재난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의 부정부패 또 제가 알기로는 그 IT 지진 때 그 지진학자가 딱 한 명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수천 명이 되지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런 그 지진 뭐 재난 관련된 전문가도 없어서 도시 재건의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현재의 그 재난과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재난 그리고 국면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제가 강조드렸습니다.
이미 재난관리의 사이클이 사실은 국제적인 표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크라이시스, 디제스터가 발생한 그 시점에서 그 전에 준비, 프리페어니스와 그다음에 프리벤션, 그러니까 더 장기적으로 건물을 튼튼하게 짓거나 아니면 뭔가 자금을 확보하거나 보험을 확보하거나 이런 프리벤션 단계에서 프리페어니스, 지금 뭐 홍수가 날 것을 빠르게 경보를 준다든가 대피 경보를 준다든가 얼리 워닝을 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이제 교육을 해서 훈련을 시키는 단계에 프리페어니스가 있고요. 그것이 바로 프리 디제스터 매니지먼트입니다. 그리고 재난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것은 당연히 생존자를 구조하고 그 사람들에게 구호품을 아주 제때 나눠주고 하는 것이고요. 그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리커버리라고 해서 장기적으로 볼 때 가족과 친족과 친구들을 잃은 그 마을 전체의 그 트라우마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심리학자나 의료진, 그다음에 사회복지학 하시는 그런 분들이 사실은 리커버리 단계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셔야 이게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 재난관리가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그럼으로써 사실은 빈곤을 좀 이렇게 악순환을 막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대기과학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측이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보기에는 프리페어니스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계속 얼리 워닝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국제개발 협력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는데 아직까지는 여전히 상당히 역부족이다. 왜냐하면 이걸 전체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국제개발 협력이 하드웨어를 그냥 주거나, 그렇죠? 아니면 그러니까 프리페어니스나 아니면 프리벤션 하나, 댐을 짓는다든가 도로를 건설하는데 그냥 집중하지 재난이 끝난 다음에까지 트라우마까지 치유하는 그런 장기적인 비전이 있는 개발 협력 과제는 제가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인간 개발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수명과 그다음 국민 소득과 문맹률을 통해서 인간 개발 지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SDG라고 우리 지속 가능 개발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목표 안에 여러 이제 7개의 목표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달성될 경우에 개발 경로가 맨 위에 보이는 그 실선입니다. 빈곤 퇴치에 필요한 예상 비용이 현 상황 유지 시는 위에 있는 이제 화살표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후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비용이 더 많이 들고 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가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 추가 비용이 있습니다. 이 비용을 줄이려면 기후 변화 또는 그것으로 인한 여러 관계된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고 재난 사이클을 잘 고려해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국제적으로 비용을 확실하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특히 동남아와 태평양 도서국가의 재난관리 문제에 관심을 두고 보니까 일단 자연과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일단 위성 같은 게 전혀 없고요. 이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측을 하려면 이렇게 관측되는 위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모델도 없고요. 그리고 기술력이나 인프라도 없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재난 조치가 일어난 다음에 조치되는 이제 포스트 디제스터 매니지먼트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리 디제스터를 어프로치를 하려면 이렇게 동남아시아 재해 규모가 지금 보면 지진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지진은 예측이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주 많은 부분 스톰, 그러니까 홍수를 일으키는 여러 원인들이죠. 그리고 실제로 홍수, 그리고 아주 아까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폭염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것들을 예측은 지금 할 수 있는데 지금 선진국들이 자국에 대해서는 예측을 잘 하지만 사실은 이런 개발도상국에 예측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 같은 이제 자연과학자들이 이제 기술이 좀 더 국경을 넘어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동남아시아에 이제 여행을 간 분들한테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면 날씨 앱 같은 것들이 전혀 지금 비 오는 상황에서 해가 내린다고 하고요. 또 해가 쨍쨍 비치는 상황에서 비가 온다는, 그래서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고요. 우리가 자연과학자들이 이제 포캐스팅하고 워닝 시스템, 우리가 앱이나 PC 이런 것들로 저도 지금 만들어서 이것을 빨리 이제 워닝을 주려고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여기 보니까 태풍 사례를 보니까요. 2011년에
태풍 워시라는 게 있고 2017년에 태풍 태빈이 있는데 전부 다 필리핀 이렇게 지나갑니다. 예. 지나가는데 요 태풍과 요 태풍은 그리 차이가 나는 태풍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망자가 2017년에 보십시오. 1268명, 2011년에 5명입니다. 요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 태풍만은 일본이나 호주 같은 데서 예측을 선진국에서 해서 이런 동남아 개발도상국에 알려줍니다. 계속 정보를. 그래서 태풍 정보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적인 공조가 돼서 요 개발도상국도 대피할 수 있게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은 사망자가 이렇게 줄어든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한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제 스톰들, 강이 범람하는 것도 다 사실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선진국의 기술이 국경을 넘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좀 더 예시를 더 들기 위해서 제가 여기 인공위성 동영상 사진을 들고 왔습니다. 이 인공위성은 우리가 쏘아 올린 자랑스러운 천리안 2호 위성입니다. 이게 작년부터 서비스가 됐는데요. 놀랍게도 CCTV처럼 지구의 자전 속도와 똑같이 맞춰서 10분에 한 번씩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동영상을 제공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여기 있고요. 그리고 일본이고 여기가 이제 동남아시아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통적인 기상 예측은요. 구름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예측이 서쪽을 보면 이제 동쪽에 있는 우리나라의 기상이 이제 예측이 되는데요. 여기 대부분의 개발도상국과 태평양 도서국가들의 구름들은요, 마치 라면을 끓이면, 라면 물을 이제 끓이면은 어디서 이렇게 나올 수 없지, 예상 못하는 버블들이 생기잖아요. 그 열대지방은 그렇게 사실은 생기고 거기서부터 폭우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예측 방법이 완전히 다른데 다행히도 우리나라의 천리안 위성이 이것을 찍어서 최소한 수분 전 또는 2시간 전, 최대 2시간 전까지 이것이 예측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 위성 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분야는 이 위성 자료를 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대부분의 동남아시아하고 태평양 도서국가를 다 커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이제 내년부터 녹색 기후 기금에서 저희 태평양 도서국가 5개국 대상으로 천리안 위성을 이제 보급하는 그런 이제 사업을 지금 저희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제 욕심은 거기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의 이 과학기술의 자원을 좀 수혜를 받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빈곤과 재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결 방안으로 제 의견을 3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는 과학기술의 적용이 국경을 넘을 수 있도록 사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 학생들도 그렇게 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빈곤하면 그 나라는 과학자도 없고 과학기술도 없고 정보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좀 지도를 해야 될 것 같고 저희도 연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재난이 자연이 일으킨 재난이다. 또 인간이 일으킨 재난이다. 인재다. 자연재해다. 이렇게 서로 구분을 지을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것이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경계에 있는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 저널을 투고를 하고 재난에 대해서 사회과학 분들은 사회과학 저널에 또 투고를 하는데 사실은 읽어보면은 사실 이 협업을 하면 굉장히 좋은 그런 연구들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재난 위험 경감에 과학적 성과가 곧바로 적용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거를 이제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재난 상황에 대해서 개방성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오히려 재난을 숨길 수도 있고요. 원조를 많이 받기 위해서 사망자를 이제 과대해서 과장해서 이제 보고를 한다든가 또는 이제 국민들의 그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재난 상황을 언론에 노출시키지 않는다는. 그래서 사실은 중앙정부, 지자체, 외부기관, 주민 연결의 플랫폼이 지금 없습니다. 특히 빈곤한 지역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사실은 우리가 계속 그 분절한 문제를 도와준다면 이런 문제들이 좀 더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이, 최용상 두 분 선생님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이제 이어서 서울대 사회학과에 계시는 박경숙 교수님과 이민정책연구원에 계시는 최설희 박사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론을 맡은 서울대 사회학과에 있는 박경숙입니다. 오늘 두 분 선생님의 발표가 매우 지금 두 층위에서 매우 이게 좀 극적인데 또 연결되는 지점이 많은, 그래서 하나는 우리 사회 매우 현실적인 이제 이런 사회 제도의 문제로서의 경제 그리고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초점을 맞춰 주셨고, 또 한 접근은 이 인구 문제를 포함해서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은 인간 중심의 관점을 넘어서서 자연과 인간과의 원초적인 이런 어떤 이 소통의 이런 어떤 그 근본을 우리가 회복하고 복구하는 이런 관점 안에서 우리의 인구의 관점이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굉장히 또 통찰적인 이런 관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시각이 우리 지금 현재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매우 중요하고 접점 또한 매우 강력하다라는 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분 선생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재난은 일어날 수 있다. 근데 재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론 예방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지속 가능한 이 관리라는 것 자체는 인간 사회에 매우 중요한 책임이다라는 이제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두 분 선생님의 말씀의 하나의 어떤 접점으로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에서 이제 지난 이번 코로나 시대 상황에서 또 이렇게 고민하게 됐었던 우리 사회의 커다란 변화 그리고 위기 상황 그리고 새로운 어떤 지금 이 탈출구나 어떤 대응이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 선생님들이 고민했던 이런 자리가 있었는데, 그런 자리를 통해서 또 이제 이게 제안이 됐던 이런 몇 가지 중요한 이제 쟁점들을 중심으로 두 분 선생님에 대한 토론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의 이 저출산 문제를 에 대한 매우 현명하고 지혜로운 대응을 위해서는 단기적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진행해 왔던 당연하게 생각했었던 성장 중심의 패러다임에서는 아주 과감한 이제 이런 탈출 또는 어떤 전향적인 이런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문제 인식을 공유를 하였습니다. 이 지금 저출산의 문제를 근원 하나하나 세부적인 요인들, 삶의 조건으로 따지고 보면 결국에는 살기가 어렵다라는 문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문제, 삶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는 문제,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이런 문제이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됐던 구조적인 원인은 우리 사회의 모든 삶의 지향점, 궁극의 목표가 발전과 성공과 바로 생존이라는 경쟁이라는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이제 문제 의식이었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재구성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이 우리의 어떤 새로운 어떤 지금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담아봤습니다. 거기에는 청년들의 삶이 지금 교착 상태에 있는 커다란 문제로서 노동시장의 문제, 교육의 문제, 그리고 대안적인 다양한 삶이 지금 부정이 되는 우리의 어떤 가치의 경직성의 문제 등이 이제 언급이 이제 고민이 되었었고요. 성불평등 문제. 지금 여성들의 욕구는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는데 우리의 문화, 우리의 제도, 우리의 구조 자체는 여전히 여성을 돌봄의 수행자로서 강요를 하고 있는 이 시스템 안에서 사람들의 가치와 욕구와 이 현실 사이에 이제 제약이 커지면서 남성과 여성이 기대하는 이 삶에 대한 상이 달라지게 되고 젠더 갈등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 노동, 복지의 문제, 모두가 이것이 이제 승자만을 위한 어떤 운동장으로서 만들어지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는 이 시스템 안에서 소수의 승자, 많은 사람들의 이제 이 지금 실패가 구조화가 되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취약 계층들의 문제가 이제 또 더 이제 부각이 되고 있고, 이 단절이라는 이 상황 안에서 이 지금 고립과 소외와 우리의 사회 부조의 이제 이 손길이 더욱 더 차단이 되는 이런 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 패러다임적인 전환이 아니면 이제 이루어지기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 패러다임 전환으로서 오늘 두 분 선생님께서 강조하신 부분하고도 접점이 많은 것 같아요. 우선 노동시장의 문제는 결국에는 저출산의 원인과 저출산이 초래한 고령화에 대한 대응으로서 매우 선결적으로 우리가 제도적으로 바꿔야 되는 문제는 노동시장의 차별 구조입니다. 성평등, 그리고 연령, 그리고 다양한 어떤 제도적인 장벽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노동시장의 차별 구조를 개선해서 잠재력 있고 생산성 있는 인구들이 보다 더 자율적으로 생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바로 저출산 문제에 대한 매우 현실적인 대응으로서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이제 문제를 좀 더 이제 확장을 해 보자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 왔던 방식으로 성장만을 우리가 중심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죠. 그리고 더욱더 지금 중요하게 지금 우리의 지금 구조적인 결핍으로 나오고 있는 문제가 돌봄의 부재 문제입니다. 돌봄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이제 외주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외주화의 소스가 뭡니까? 동아시아 다른 나라의 젊은 인구? 뭐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것이 지속 가능하냐? 비용, 재정성, 그리고 삶의 이 지금 근본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돌봄이라는 거는 우리가 모두 다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소통하고 이 평등한 이런 관계 안에서 인간 존재에 매우 필요한 조건인데 이것 자체가 부담이고 이 지금 기피가 되는 이러한 조건으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는 이 사회에 살아가는 환경 자체가 변화돼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어떤 돌봄 체계의 패러다임적인 전환이라는 것은 비단 인간 사회에서의 상생만이 아니라 바로 자연과의 어떤 생태적인 조건의 상생, 균형이라는 이런 관점의 전환하고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 개발 중심으로 가다 보면 결국에는 고립된 인간, 적자 생존에서 살아남는 인간만을 지금 양성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생애 초기부터 우리가 돌봄이라는 것을 삶의 조건으로서 교육하고 문화화한다고 한다면 보다 더 자연 친화적이고 생태 친화적이고 인간 친화적이고 수평적이고 평등한 그런 사회가를 이제 또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런 논의가 이제 이제 패러다임적 전환이 필요한 이제 이유로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이렇게 굳이 강조를 안 하더라도 이미 사라지고 있고 지금 망하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지금 경쟁을 중심으로 한 적자 생존을 중심으로 한 사회 편제는 망하고 있고 그 위기가 바로 인구의 지금 중단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각종의 어떤 재난과 이 불평등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러나 또 우리 인간은 얼마나 또 지혜로운 존재이냐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수도권을 벗어나자면 사실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인구 문제 또는 조건의 문제가 수도권에 밀집하면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 지속 가능해서 살 수 있느냐 그 조건을 해달라라는 아우성인 것 같아요. 그러나 다른 지역으로 다른 곳에 서서는 정말 다른 또 삶의 양식들이 실험되고 있습니다. 밑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아주 작은 어떤 변화들 그리고 사람들의 삶의 욕구는 이미 다양화되고 있어요. 성장 중심으로만 자꾸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균형적인 삶을 찾고 싶고 다양한 삶 친밀성을 추구하고 싶고요. 근데 이러한 다양성의 요구를 보다 더 제도가 포용을 하는 방향으로 이제 이행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제도로서의 과제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이와 연관이 되어서 지금 프랑스, 독일 같이 이미 서구 사회에서도 출산율이 매우 낮았던 사회가 지금 반등하고 있는 이 지금 얘도 우리가 충분히 신중하게 고민하고 제도적으로 이제 포용하는 이런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건데요. 물론 이것 이제 제도의 어떤 성격이나 맥락들은 또 이 독일과 프랑스의 문화가 다를 수 있겠지만 근원적으로 공통적으로 지점은 친밀성을 열어준다라는 거예요. 재생산의 기반이 되는 친밀성의 조건을 모두가 지금 이게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이거를 노동력 또는 생산성의 조건에 따라서 차등화되는 게 아니라 인간 존재의 모든 보편적인 조건으로서 친밀성을
보호하고 그것 바탕에선 재생산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이제 이런 것일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에 지금 사회혁신 뉴노멀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이것이 그냥 이런 어떤 형식적인 어떤 구사, 말 장난에 그치지 않으려면 정말 그 혁신이나 뉴노멀 안에 실질적인 변화를 담는 담론들, 의미들이 채워져야 합니다. 새로운 해석의 틀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거를 정부가 만들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이러한 새로운 어떤 해석들은 보다 더 시민사회가 주체가 돼야 되고 이러한 시민사회의 다양한 어떤 해석들이 바로 이제 정부와 제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제 이게 지금 포용하는 이런 관점의 전환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어떤 전환의 어떤 길로 이끌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제 우리 사회는 이미 쪼개져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보다 더 지금 변화에 적응적으로 잘 이제 적응할 수 있는 사람, 거기에 뒤처지는 사람. 이렇게 출발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보다 더 커다란 어떤 변화 안에서 적응할 수 있는 이제 이 개인적인 자원도 많이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더 힘써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러한 사각 지역 혹은 굉장히 경쟁에서 조금은 이제 지금 불리한 이러한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안내하고 친절한 이런 어떤 배려, 이제 이런 것이 아까 과학기술의 어떤 공유의 어떤 마인드하고도 매우 중요하게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상생이라는 카테고리, 돌봄의 카테고리, 그리고 이 지금 탈성별화, 그리고 탈젠더화, 탈가족화라는 것도 우리 사회가 지금 넘어서야 되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를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시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 어느 특정한 계층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지금 주체가 변화돼야 되는 이런 과제이다라는 거. 그래서 너무 이게 어떤 경제적인 어떤 이제 지금 이제 주거가 부족하다,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육 부담이 크다, 이런 어떤 비용 관점에서 그거를 이제 늘려달라, 이런 관점에서 좀 전향적으로 이제 좀 변화돼서 정말 삶에 있어서의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찾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시민성의 어떤 역량이 보다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러기 위한 사회 환경을 또한 정부와 시민사회와 기업이 책임을 지고 이게 지금 이 책임을 지는 이런 어떤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가야 되는 바로 그런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이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토론을 맡은 이민정책연구원 최서리입니다. 먼저 이제 두 분 교수님 발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맡은 토론 중에 가장 어려운 토론인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교수님들이 발표 내용에 대해서 직접 토론을 하는 건 어려울 것 같고, 세션의 논의를 좀 더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교수님들의 이제 발표 내용에 영감을 받아서 제가 속한 그런 연구원에서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들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국제 이주를 연구하는 정책 연구자로서 이제 국내에서 인구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좀 국제 이주가 소외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곤 했습니다. 토론 제목이 지금 몇 가지를 좀 함축하고 있는데, 국제 이주는 영어로 이제 international migration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간의 경계가 굉장히 분명한 개념이고요. 반면에 환경은 사실 국가 간의 경계가 없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구적이라는 표현을 좀 사용해 봤습니다. 저는 정책 연구자로서 이제 이동성과 성원권, 다시 말해서 이제 이동이 가능 혹은 이제 불가능하게 되는 요인이나 누가 사회의 구성원이 되고 어떤 권리와 의무를 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바라보는 지속 가능 사회는 여기에서는 제가 지속 가능한 사회는 이동, 여기에서 제가 말하는 이제 이동이라는 거는 이제 국경 간의 사람의 이동을 말하는데, 이동이 인간의 소외를 가져오지 않는 그런 사회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권리가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하고 지구의 어느 곳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저희가 지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 이주는 사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이제 국가 간의 어떤 경제 사회적 격차나 분쟁, 자연재해와 같은 그런 위험 등이 보통 인구 이동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다른 한편에서는 국제 이주가 개발에 기여한다는 사실이 여러 문헌을 통해서도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이동성 측면에서 볼 때 흔히들 이제 국가들이 과거에 비해 굉장히 통제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이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2차 세계대전 이래 이제 45개국의 이민 정책을 분석한 한 연구에 따르면 대체로 국가들이 이제 개방적인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에 따라서 정책의 차이가 있는데, 기술을 보유하지 않는 사람들, 보통 저희는 이제 low skilled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 기술을 보유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통 이제 정책이 통제적으로 변화해 왔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누가 이동을 할 수 있는지를 이제 제한받게 될 뿐만 아니라 또 이주자들을 보호하는 국제 규범 역시 위기에 봉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2014년에서 16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중해를 건너다 이제 목숨을 잃기도 했는데, 당시에 여러 이제 국가들은 합의된 국제 규범을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특히 전 세계적으로 이주자들은 생계와 건강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는 소식을 저희가 듣고 있는데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동안 구조적으로 이제 송금에 의존해 오던 그런 송출국 사회들도 이주 노동자들이 이제 송금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국제 이주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존의 노동 이주 제도가 보다 규제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그렇게 예측하는 학자들도 있고, 선별이 강화되면서 비공식 경로를 통한 어떤 국제 이주도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이 그림들은 현재 국제 이주의 어떤 특징을 좀 보여주는 그림인데, 왼편의 그림에서 이제 이주자의 대부분이 노동의 목적으로 이제 이주하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고요. 오른편의 그림은 1인당 국민소득을 비교할 때 이제 중위소득 국가 출신자들의 국제 이주가 가장 활발하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국가별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동성의 행태가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사례를 좀 잠깐 소개를 하면, 한국을 입출국하는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동을 관리하기 위해서 특히 9.11 테러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국경 관리 체계가 고도화되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영토 내의 다양한 인구들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 사회의 모든 시스템은 국민 대 외국인의 경계를 굉장히 명확하게 하고 있고, 예외적인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 시스템 전반에 국민이거나 국민의 가족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저는 이제 인구 정책에서 굉장히 이민 정책이 소외됐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다른 한편에서 또 이제 한국의 현재 이민 정책은 국가와 국민의 이익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 안에 다양한 구성원들의 이해관계가 사실 다르다는 점을 볼 때는 사실 국가와 국민의 이익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모호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에서 수십 년 동안 노동을 하고 있지만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 그런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이나 한국에서 출생해서 친구들이 대부분 한국에 있는, 그리고 이제 자기가 한국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그런 이제 미등록 이주 아동들은 한국 사회에서 사실 자신의 존재를 또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서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이제 국가와 국민의 이익 담론에서 어떻게 포함해야 될지 진짜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한국 사회의 이런 사회적 시스템의 한계에 대해서는 이제 한계를 엿볼 수 있었고,
향후에도 이런 도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이제 이동성이 제한되면서 국제 이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듯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사실 위기처럼 보이는 이동성의 위기처럼 보이는 시기에 저는 이제 좀 더 나은 사회로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또 엿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올해는 유례 없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온라인 세미나가 개최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 세계 학자 활동가들이 각국의 이주자가 처한 상황을 알리고 그리고 공감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국제 이주 분야에서는 또 중요한 시기가 그때 2008년 경제 위기가 굉장히 국제 이주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던 시기였는데 그때도 지금과 같이 이주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유사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때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르고 신속하게 국제사회가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좀 희망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코로나19 확산이 전 세계적으로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이주자들을 좀 가시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유럽에서는 이주 노동자들이 없이는 이제 농사가 어려워서 이들의 존재가 식량 안보 측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됐고요. 이들의 기여가 사회적으로 확인이 된 만큼 사회적 배제도 경계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다른 한편에서는 이러한 이주자의 의존성에 대해서 좀 재고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박경숙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국가가 뭐 재정을 투입하건 하기보다는 손쉽게 이주 노동자의 어떤 낮은 임금에 기대는 현상 그리고 이제 이주 노동자의 저임금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노동시장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그런 소외계층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다시 주목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실 지구의 많은 이들이 이제 타인을 보호해야지만 결국에는 나를 보호할 수 있다는 그런 거를 이제 현실적으로 좀 깨닫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국가들이 다른 지역으로부터 인구 유입을 사실 막고 싶다면 결국에는 해당 지역의 어떤 빈곤이나 이런 갈등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저희가 가질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하기도 하지만 자기 이해에 근거한 어떤 인도주의 실천의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기대를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경우에 굉장히 신속한 대응력이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성을 좀 인식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서는 결국 이제 국제 규범이나 협력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 말에 이제 국제 이주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문서가 이제 국제적으로 채택이 됐는데 글로벌 컴팩트 포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그런 문서의 이행에 좀 더 힘을 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위기 상황이 있지만 이러한 기회들을 잘 활용하면은 우리가 바라는 그런 지속 가능한 사회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토론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세션에서 이철희 선생님께서는 인구 변동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정확한 정책을 만들어서 실시하는 것을 제안해 주셨고, 또 최영상 교수님께서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지식을 결합해서 빈곤과 재난을 극복하는 그 방안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토론을 맡으신 우리 박형수 선생님은 또 돌봄의 중요성 그리고 다양성을 수용하면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우리 최세리 박사님께서는 이주를 통해서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해서 토론해 주셨습니다. 오늘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두 분의 발표와 두 분의 토론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어서 우리 한국 사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이룩하는데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